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선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60대가 집에서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3단계 상향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식당은 8제곱미터당 손님을 1명씩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놓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침상 아예 문을 닫게 돼 있지만 생필품 공급 우려가 나오면서 제한적 영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보다 크게 개선된 3.2%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용카드를 더 쓴 만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변수는 여전히 코로나19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한 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규제 지역의 바깥에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 파주와 부산 등 전국 36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검사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까지도 가능했지만 임기제 등을 고려해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며 오늘 중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젠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 빼고는 일상을 강제로 멈춰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9시 뉴스 먼저 확진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사이 1,014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9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 추가됐고요. 22명이 숨졌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전체의 30%를 넘어섰는데 이 위중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밀집하고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 대기자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 검사소는 사무실이 밀집한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공사 현장 점검 마치고 보고서 쓰고 있는데 메일로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하루 만여 건 정도였던 서울 지역 검사 건수는 2만 6천 건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선제 검사를 통해 서울 55명 등 수도권에선 6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검사 확대 영향과 함께 소규모 집단 감염과 무증상,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확진자는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서며 나흘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자체별로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마련돼 있는 3단계 조치 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있습니다. 즉 3단계 격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확실한 거리두기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3단계 격상 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 관련 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어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정말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2.5단계 하고 가는 게 다른 것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술 마시며 게임하는 업소들에 대해선 이번 주말부터 열흘간 집합 금지하고 비수도권 스키장도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60대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나흘째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 지난 11일 배우자가 확진되자 진단검사를 통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저질환이 있던 거로 조사돼 병상 배정이 요청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 상태가 악화했고 14일 2차례 긴급 병상을 요청했는데도 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남성이 기저질환 약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당시엔 발열 등 증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심한지 또는 뭐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현재 어떤 관리가 되는 수준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특히 수도권에서 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이송이는 거죠. 진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어떤 준비를 하고 뭐 물적 접촉적인 가족장 어떻게 하라는 이런 안내조차도 없었어요. 현재 전국에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41개 남았는데 수도권엔 4개뿐입니다. 전남과 전북, 충북, 대전 등 4개 시도에는 없습니다. 병상 부족은 악화되는데 이달 들어 60대 이상 환자는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4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22명 발생했는데 하루 증가폭으론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을 300개 추가 확보할 예정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이렇게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까지 생기면서 이 거리두기 3단계로 빨리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에 비해 32%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대규모 확산 때보다 이동량이 더 준 셈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새 1000명대를 2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는 있지만 기대했던 증가세 반전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 감소가 다음 주부터는 확진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확산세를 꺾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3단계 상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역량의 한계를 넘는 방역통제망 상실, 환자를 감당 못하는 의료체계 붕괴를 3단계 상향 판단의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방역망 내 확진자 비율은 77% 정도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는 만큼 2.5단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라든가 다른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단계에 대한 논의는 이런 이후의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또 단계를 올리면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방법을 고려한다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반대고요. 그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추이 등을 지켜본 뒤 3단계 상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보통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건물을 통째로 격리해 왔는데 이 격리한 뒤에 오히려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빨리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울산 양지요양병원. 방역당국은 바로 다음 날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립니다. 울산시도 이번 환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로 나눠 다른 층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선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는 사흘 만에 1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22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병원 내에서 사망자도 5명이나 나왔습니다. 비확진자층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구역에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 2명이 오늘 확진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 내에서 이제 감염이 났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 감염이 일어난 뒤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분까지 N차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입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은 아직 감염이 안 된 상태라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환자를 옮길 병상이 없다는 점. 울산시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즉시 분리시키지 못했던 것도 병상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공공의료가 한계 상황인 만큼 현재로선 민간병원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1개월 때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진행이 안 됐죠. 민간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책을 주셔야죠. 병동을 하나 비우고 있을 때 병동의 매출을 최소한 전년도 기준으로 다 보상을 해주고. 병상을 내주는 병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유지해온 이동 제한 조치 2단계를 해제한 지 채 이틀이 안 돼서인데요. 지난 봄 봉쇄령까지 내렸던 프랑스, 이때도 문을 연 곳은 바로 와인 가게입니다. 벨기에 역시 예외를 두기도 했습니다. 감자튀김 가게인데요. 감자튀김 가게를 닫는 건 나라의 영혼을 닫는 거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감자튀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신문 가판대를 열게 했습니다. 종이 신문을 즐겨 읽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입니다. 우리도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면 어디를 열고 닫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요. 3단계에선 대부분 시설에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하지만 식당은 8제곱미터에 한 명씩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하면 이젠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하러 나오는 직장인들이 이전보단 확실히 줄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기도 했고 가급적 사람 많은 곳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식당 이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서 주로 도시락으로 많이 해결을 하는 것 같고요. 3단계가 되면 노래 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은 문을 닫아도 식당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손님은 8제곱미터당 한 명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이 순댓국집은 손님을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특성상 포장과 배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10명 받으려고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게문 닫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바로 옆 분식집은 포장과 배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재택근무 확대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재택근무하면 사람이 있어야 포장을 해가든지 말든지 하지. 골목 상권은 어떨까? 이 식당은 이번 주 나흘 동안 딱 20인분을 팔았는데 차라리 3단계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한 3명에서 4명 정도? 안 하는 게 맞는데 또 하자니 그렇고. 8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작은 식당은 아예 손님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저희 가게가 또 5평이니까 한 분밖에 못 드시죠. 예, 2분이 많이 오시면 한 분은 못 받고. 가게 위치와 임대료, 인건비에 따라 자영업자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식당과 카페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야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단계로 올리기 전 식당 영업 방식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이 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는 곳이 원칙적으로는 문을 닫게 돼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문을 열게 해달라, 아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제한적으로 생필품 정도는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지난 주말부터 대형마트 매출은 생필품 위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컵밥, 화장지 등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물건 떨어지면은 주부들은 사야 되니까 구입해야 되니까.
만일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지침에 따라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협회를 통해 3단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원활한 생필품 보급을 위해 유통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나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대체할 곳이 있는데 대형마트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심각한 단계이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문을 닫아도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불편하지. 동네 마트도 있는데 좀 물건이 여기보다는 다양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큰 마트는 문 닫으면 안 좋겠어. 정부는 일단 일괄적인 면적 기준 적용보다는 제한적인 영업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불안감 때문에 생길지 모를 사재기는 막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질병청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상황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 지금 논의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인데요.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댄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 때문에 폐업도 할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14년째 자리를 지켜온 김영관 씨의 과일 가게에 모처럼 임대인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데 내려오셨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조영금 할머니. 코로나 사태가 터진 2월부터 매달 임대료의 20%를 돌려줬습니다. 가게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장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들여서 애들하고 식사라도 하시든지 고기라도 사갖고 한 끼 드세요 하고 내가 그렇게 드린 거라고. 코로나가 계속되자 넉 달 뒤엔 오히려 김 씨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할머니 생활비의 전부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도 생각하기는 그놈 받아서 생활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활하시는데 궁핍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뿐 자영업자도 생계형 임대인도 이젠 한계 상황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황태현 씨. 임대인이 7달째 임대료를 인하해줬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희 임대인분이 착한 임대로 시작할 때부터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로 못 견뎠을 텐데 임대인분도 이제 한계에 슬슬 부딪히고 있고. 결국 황 씨는 폐업을 해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대출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막상 저희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원금 상환을 바로 요구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정부가 실효성 낮은 착한 임대인 정책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도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근본 재해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하여 1월 중에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건 처음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오랜 고비 계곡을 버텨가고 있다고 소상공인의 지금 상황을 표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단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일 거라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며 내다본 성장률은 3.2%입니다. 성장을 떠받치는 것은 수출인데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교역이 늘면서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뒷받침하고 소비까지 살아난다면 이른바 V자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전망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히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환급, 상품권 발행 같은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먼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소비는 4% 넘게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소비 회복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올해보다는 국민들이 지갑을 더 열어야 소상공인도 살고 일자리 사정도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른 제약도 있겠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한 소비 진작책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늘어난 사용액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정부 안을 보면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 공제를 통해 최대 4만 5천 원 정도를 더 돌려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추가 공제 기준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됩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등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을 위해 50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외식과 숙박 같은 8개 분야에서 5천억 원어치의 소비 쿠폰도 제공되는데 사용처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합니다. 내수 살리기의 또 다른 축인 투자는 110조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공공이 먼저 65조 원을 담당하고 민간 기업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가 세금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의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5G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특히 미래차와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같은 이른바 빅3는 세제에다 행정지원까지 더해집니다.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입니다. 변수는 여전히 코로나19입니다. 정부는 경제 반등과 방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백신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속력이 약한 응급성 처방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2년째 취업을 준비한 이 20대 남성은 올해 더 높아진 취업 문턱을 절감했습니다. 채용의 시장이 좀 줄었다는 걸 좀 실감을 많이 했고요. 하반기 거는 60개에서 70개 정도 회사를 지원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내년 취업자 수는 15만 명 느는 데 그쳐 올해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하기에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시휴직자가 급증했던 이런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GDP 숫자 회복된 것보다 고용이 좀 더디게 회복될 그럴.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찾기가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민간 공공 분야에서 인턴 일자리 10만 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직이지만 청년들에게 일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5% 이상은 인턴 경험자로 뽑도록 했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선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4만 개를 만듭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내년 1월 안에 채용합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같은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소득증명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나온 고육지책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들을 장기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고용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민간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내년 우리 경제는 취약계층 지원과 성장세 회복, 미래 먹을거리 확보라는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만큼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파주와 부산 등 15개 시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거 지정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9%입니다. 전주보다 0.02%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최고 상승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규제 지역 바깥에서 상승세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규제 지역이 된 김포시는
가격이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근처 비규제 지역인 파주시는 4주 연속 1%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됐습니다. 부산은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이, 울산 비규제 지역인 남구는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지방 아파트값 상승폭도 컸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곳들을 포함해 36곳을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23곳, 그리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11개시 13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규제가 더 강한 투기과열 지구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발빠르게 규제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의뢰한 용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원을 맡고 있던 학회에 거액의 연구 용역을 맡겼기 때문인데요. 변 후보자는 전문가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학회인데다 대형 사업이 많아져서 연구 용역도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지난해 3월 상임이사를 맡은 국토도시 계획학회입니다. 이 학회는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모두 20건, 79억 5천만 원 상당 LH 연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연구 용역은 13건, 44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전임 사장 때는 수의계약으로 딴 연구 용역이 3년 동안 불과 6건, 18억 4천만 원 상당에 그쳤습니다. 변 후보자 사장 시절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학회는 SH에서도 지난 10년간 수주한 연구 용역 총 4건 중 3건을 변 후보자가 사장 시절 수주했습니다. 당시 변 후보자는 해당 학회 일반 이사나 상임이사였습니다.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자신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이나 단체가 직무 관련자가 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국토도시 계획학회와 관련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 후보자가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세종대학교도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SH 사장 재직 기간에 2천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2건 수주했는데 최근 10년간 SH가 세종대에 준 용역은 이 2건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세종대와의 계약은 계약 담당 부서가 적법하게 진행했고 자신이 세종대 교수라고 해서 공모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천여 명의 전문가가 가입한 단체고 대형 사업이 많아 연구 용역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계약 대부분은 경쟁 입찰에서 유찰돼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 용역을 대거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 것은 상당히 일감 몰아주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지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해임이 가능할 정도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 요지서입니다. 먼저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징계위는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조롱하려 문건이 만들어졌고 문건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판 참고용으로 정리했다는 주요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봤습니다. 2013년 윤 총장이 폭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외압을 가한 윤 총장 상사들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 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태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국감 질의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정하진 않았던 윤 총장. 진규위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등을 존중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징계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징계위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은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징계위에서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면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오늘 중으로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를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2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다는 계획입니다. 2달간의 공백 기간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월성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다시 권한 대행을 맡은 가운데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온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정 공수처법 시행 뒤 처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엽니다.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사퇴했습니다. 야당 측은 1명이 빠진 상황에서 후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일 회의 어떻게 될지 신지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는 추천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현재 유력 후보는 지난 회의에서 5표씩을 얻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새해 공수처 출범을 공언한 민주당은 내일은 후보 2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공수처장 내정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 후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호영 대표가 잘 아실 건데. 국민의힘은 새로운 전략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사퇴한 위원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후보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건들의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가지고 가고 퇴임 이후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인은 7명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1명이 공석인 채로 후보 추천을 완료할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새 위원을 선임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추천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어서 올해 안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KBS와 노동건강연대가 집계한 지난 일주일간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9명이었습니다.
한 해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최악의 기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매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선정됐던 기업이 해가 달라져도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사망 노동자를 집계 보도해드린 지도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만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를 막을 법적 장치를 강화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보도와 경고만으론 노동 현장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일하다 죽지 않게 해선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타이어 사례입니다. 최근 노동자 한 명이 타이어 성형기 작업 중에 숨졌는데 이미 3년 전에 이 작업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46살 양모 씨가 원통 기계에 끼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양 씨는 사고 17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한국 타이어를 상대로 중대재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취재진은 한국 타이어 산업재해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노동청에 제출한 대전 공장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보면 4년 동안 노동자 395명이 일하다 다쳤습니다. 3.5일에 1명씩입니다. 다쳐서 쉬어야 하는 휴업 예상 일수가 30일이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도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7년 금산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는 지난달 대전 공장의 사망 사고와 같은 유형입니다. 두 사고처럼 원통 기계나 컨베이어 벨트 같은 설비에서 43건의 끼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동안 계속 우리 사측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나니까 지금 또 설비 안전 투자한다고. 한국 타이어 측은 3년 전 타이어 성형기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지난달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2017년 노동청 정기감독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금산 공장에서 산업안전 위반 사항 1,691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356건이 타이어 성형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안전 난간과 비상정지 장치 등의 안전 설비가 미흡하고 방호망은 파손돼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대전과 금산 공장은 2017년 노동청 감독을 받을 당시와 같은 종류의 타이어 성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측은 당시 노동청의 지적에 대해 개선 조치를 마쳤고 현재 안전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가족들은 단식까지 해가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세를 진 민주당은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론에선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입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중대재해법 제정의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21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고 법 제정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나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자는 조항에 대해선 과도하다.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과잉 입법이란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법 적용의 유예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조항에 현재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지만 확인한 뒤 구체적인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최종적인 논의는 앞으로 상임위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적이고요.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실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처벌이 과도한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충분한지 등의 의문에 한국 사회는 정면으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논의할 소위를 언제 열지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가짜 병치레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 규모가 1년에 8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밝혀지지 않은 보험 사기까지 하면 6조 원에 달한다는 보험업계 추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먼저 KBS가 입수한 경찰 수사 자료와 판결문을 통해 황당한 보험 사기 사례들 전해드립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 자료에 담긴 흑백 사진. 70대 A씨가 피부관리샵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직접 운전까지 합니다. 경찰이 A씨를 추적한 이유는 보험 사기 혐의. 9년 동안 1208일, 그러니까 3년 넘게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기록을 보면 2013년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에 고혈압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병명으로 1년간 200일을 입원했습니다. 2016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9박 10일로 프랑스 여행까지 갔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여행을 갔냐는 경찰 질문에 아파도 참고 12시간을 비행기를 탔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타간 보험금은 모두 2억 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꾀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적절한 입원인지를 규명해내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2018년 보험 사기로 적발된 부부. 허리 통증 등으로 7년간 900일 넘게 입원해 11개 보험사에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잉 또는 허위 입원으로 의심은 했지만 받아간 보험금의 40%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보험 사기 입증의 한계 때문입니다.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양쪽에서 모두 이제 누수가 발생하니까 더더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심쩍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들,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보험 사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이 입는 가장 큰 피해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죠. 이 문제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 좀 살펴보죠.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왜 사기라고 판단은 하는데 보험금을 다시 반환하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예,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 이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 네. 보험 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 기록이라든지 치료 기록이 쌓이고 나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예, 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보험 설계사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치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다시 말해서 허점이 있는 보험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험업계 측에서도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를 늘리려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좀 광범위한 보장, 또 자기 부담은 또 최소화를 해주고 보장 조건은 또 느슨하게 설계를 한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병 환자 탓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사기 사례 외에도 최근 뭐 도수치료다, 백내장이다 이런 실손보험 악용한 사례들이 늘고 있잖아요. 예.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1999년에 이 실손보험이 탄생을 할 때부터 그 보장 10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게 이렇게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조정을 해와서 지금은 뭐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기는 합니다만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과잉 진료를 부르도록 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런 보험을 탄생시킨 보험사, 또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필요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 모두가 결국에는 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에는 보험료를 최대 20%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협의체입니까? 뭐 보험료가 인상이 정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언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이래서 보험업계의 경고성 발언을 한 차례 했습니다. 내일 또 이와 비슷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보험 문제가 반복되면 이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데요. 내일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진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통일부도 시행 전 재검토를 권고한 유엔 보고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을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This is happening in a very sensitive area, the most militarized zone in the whole world, with people living right next to the border area.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어졌습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를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관 발언에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습니다. 형량은 그간의 국내 판례 등을 고려해 입법부가 결정한 것이고 민주적 기관의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반박을 한 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은 청문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태풍과 폭우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지난 여름 심각한 폭우와 태풍 피해를 겪은 터라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거센 비바람과 함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남긴 이런 대형 태풍의 배후엔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고해상도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입해 태풍의 크기와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태풍의 발생 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최소 시속 178km 풍속의 매우 강한 태풍이 50% 증가합니다. 지난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이나 바비 같은 초강력 태풍에 해당합니다. 태풍 때 쏟아지는 비의 양도 최대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표면 자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러면 수증기도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태풍이 한 번 발생했을 경우에 3등급 이상으로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런데도 대기 중 탄소 농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평균 410ppm, 1년 전보다 2.6ppm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 평균을 웃돌고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1960년대에는 연간 증가율이 0.8ppm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연간 증가율이 2ppm으로 증가했고 최근 10년간은 연간 증가율이 2.4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0년 뒤 한반도엔 국토의 5%가 물에 잠겨 332만 명의 이재민이 생길 거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 감축은 재앙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